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랑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랑 공식 석상에서 쌍욕하고 싸운 사건이 있었죠. 그때 젤렌스키는 미국이 안전보장을 해주는 대가로 자국의 광물 개발권을 갖다가 넘긴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그동안 미국이 해준 게 많으니까 그냥 공짜로 달라고 그런 입장이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또 젤렌스키 꼽주고 그러니까 둘이 감정 싸움이 심해져가지고 쌍욕까지 하게 됐는데요. 저는 젤렌스키의 심정이 굉장히 이해가 됐었습니다. 젤렌스키로서는 안전보장을 갖다가 받아야 되는 처지다 보니까 구군을 걸고 광물 개발권이라는 카드를 던진 셈이었습니다. 확실한 안전보장이 없으면은 휴전협상 따위는 휴지 조각되는 건 1초면 충분해요. 이미 1994년에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포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양측이 서로 보장해준다고 했지만 2022년에 어땠나요? 그래서 저는 젤렌스키의 입장이 굉장히 이해가 되고 동질감도 느껴집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공식 석상에서 쌍욕을 한 것보다 더 심한 수준으로 미국과 싸워가지고 안전보장을 받아왔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도 암살당할 뻔했어요. 무려 미국에 의해서 말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되었던 일일까요? 1951년 6월 중공군의 마지막 대공세인 5-2차 대공세는 855에서 확인 사살까지 당해버리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부터는 중공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하지 못했고 결국 휴전협상장에 참여를 해야 됐었죠. 이렇게 시작된 휴전협상은 이래저래 밀당을 오고 가면서 1953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포로 송환 문제였습니다. 공산 측은 포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중공군이면 무조건 중국으로, 소속이 북한군이면 무조건 북한으로 보내주는 식이었죠. 자유진영에서는 포로 중에서 원치 않게 공산 측에 징집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포로들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자유송환을 하게끔 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친공포로랑 반공포로가 나뉘어가지고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반공포로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일괄 송환당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공포로들은 아예 배에다가 태극기 문신을 그리고 만약에 북한으로 송환이 된 경우에는 다 같이 자결하자고 결의까지 했을 정도예요. 당시 포로 수용소 내부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 폭동 사건 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는 공산 측으로서는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조치였죠. 왜냐면 공산 측도 강제로 징집해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자유진영으로 런칠 포로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던 와중에 슬그머니 소련이 와가지고 중재해준다고 껴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련은 인도 옵션을 제안했죠. 이 인도 옵션의 제안이 뭐냐면은 절충안입니다. 내용이 어떻냐면은 일단 양측 포로들을 갖다가 국적별로 일괄 송환을 하되 굳이 나 안 갈 거라고 막 들어놓고 하는 그런 포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걔네들은 냅두고 송환을 해요. 그리고 송환을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그 소속된 군대의 국가가 협상단을 보내와가지고 뭐 회유와 협박을 해서 데려가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들이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중립국인 인도로 보내가지고 인도에서 한 번 더 양측의 대표단이 가서 회유와 협박을 해보고 정말로 거기서도 나는 어디 안 갈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유의사대로 가게끔 하는 방식이었죠. 뭐 어쨌든 절충안이고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골이 나 있는 유엔군은 이 제안을 받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죠.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한테 상대국 협상단이 와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질 게 뻔했고, 이들이 그거 갖다 이겨내고 중립국으로 간다고 해도 인도는 당시 친소 중립국이었습니다. 당연히 인도에서는 공산 측의 대표단이 훨씬 더 우위를 가지고 활개를 씻게 뻔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자유송환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또 반공포로는 무조건 한국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동시에 쑥대밭이 된 이 상황에서 그대로 휴전하면 망할 거니까 무조건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유엔 측으로서는 난감했었습니다. 당장 이거 도장만 찍으면은 빨리빨리 전쟁 끝내고 갈 수 있는데 집에 다 된 밥에 이승만이 재 뿌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승만은 이전부터 이미 계속 협상장에 이렇게 갠세이 놓으면서 다 됐고 북진 통일이나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승만의 주장에 은근슬쩍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 장군마저도 동조를 하면서 워싱턴에 계속 추가적인 북진 작전을 해야 된다고 건의사항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당시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던 미국 정부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거야. 미국 정부는 일단 이승만한테 도대체 갑자기 얘가 왜 이러는지 이유는 한번 들어보려고 이승만과 물밑 접촉을 했습니다. 승만아, 우리 이거 도장만 하나 딱 찍으면은 이제 전쟁 끝낼 수 있어. 너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한국군 단독으로라도 북진을 할 것이다. 개소리 좀 그만하고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봐. 진짜 원하는 게 뭐야?
휴전? 그거 니네가 안전보장 안 해주면은 1초 만에 휴지 조각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이고 승만아, 그런 건 우리가 다 알아서 해주지. 일단 도장부터 찍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너 어차피 휴전 협상 네가 싫다고 참여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너 협상장에서 발언권도 없는 거 알고 있지? 그럼 난 뭐 내일부터 김일성이랑 친구 먹고 확 뒤져버리지 뭐. 아유 얘 또 왜 이러냐 진짜. 어디서 약을 팔어? 대한민국의 안전을 니네가 보장해주겠다는 각서 써가지고 와. 알고 보니까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휴전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대한민국이 안전 보장 안 해줄 거면은 북진 통일하자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미국으로서는 이승만한테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구두로 많이 약속했으니까 이쯤 되면 이제 동의하고 전쟁 끝내자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승만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확실한 안전보장이 없으면은 휴전이고 정전이고 간에 휴지 조각되는 건 1초면 충분해요. 그리고 안전보장에 대한 각서까지 써가지고 문서상 서류상으로 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휴지 조각되는 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미국 측의 구두 계약을 믿고 나서 이승만이 휴전에 동의를 하겠냐고. 물론 나중에 이제 밝혀진 미국 측의 극비 문서를 갖다 보면은 이승만이 휴전에 동의하고 나서 휴전을 딱 하면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맺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려고는 했었대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미국이 그렇다고 해도 이승만이 그걸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설사 정말 미국이 그렇게 해주려고 했다고 해도 휴전 협상을 딱 하고 나서 똥 싸러 화장실 가기 전이랑 나온 다음이랑 마음이 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랬다가 만약에 정치 상황이 변해서 휴전은 딱 했는데 대한민국에 대한 안전보장 안 해줄 거야 라고 미국이 입장 바꿔버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대로 김일성한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유엔 측은 이승만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회담을 속행하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이승만 스스로가 정전협상을 반대하면서 정전협상에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어쨌든 정전협상장에서 발언권은 없었거든. 그래서 그냥 걔가 짓네 하고 나서 이승만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만으로서는 당연히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안전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정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주 폭력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저 정전협상장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버리기로 합니다. 1953년 6월 18일 새벽, 이승만 대통령이 특명을 받은 한국군 부대들은 곧장 각지에 있는 포로 수용소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야음을 틈타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포로 수용소의 외벽으로 접근하더니만 미리 챙겨온 절단기들로 여기저기에 철조망을 갖다가 절단하고 다녔죠. 그리고 큰 통로들이 만들어지자 총을 든 한국군 병력들이 포로 수용소 내부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각 전기 회사들이 포로 수용소의 전기를 일제히 끊어버렸죠. 포로 수용소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뒤덮였고 유엔군 경비병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빛에 포로 수용소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총든 병력들을 발견했죠. 유엔군은 곧바로 비상전원을 가동해가지고 서치라이트를 켜고 이들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기관총 사격을 실시했죠. 여기에 한국군 부대들도 유엔군에게 대응 사격을 가하면서 유엔군과 한국군 간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삽시간에 수용소 내부는 불길이 치솟고 서로 총탄이 오가는 등 아비규환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윽고 반공포로들이 모여 사는 수용동에 도착한 한국군 특공대는 이들에게 외쳤습니다. 대통령閣그 명령으로 반공포로는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모두 저를 따라오세요. 북한으로 송환될까봐 전전긍긍하던 반공포로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이 미리 뚫어놓은 수용소 밖의 통로들을 이용해서 수용소 밖으로의 대탈주가 시작되었죠. 유엔군은 도망가는 포로들한테 최대한 기관총을 한번 쏴봤는데요. 한국군이 사방에 개구멍을 뚫어놓은 통에 한꺼번에 많은 수의 포로들이 탈주하다 보니까 이들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날 전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들을 습격했으며 유엔군과의 치열한 총격전 끝에 무려 2만 5천 명에 달하는 반공포로들을 무사히 외부로 빠져나오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윽고 탈출한 포로들은 곧장 전국의 민가들에 숨어들었습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유엔군에서는 탈주한 포로들을 잡으려고 한국 군경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이승만의 명령을 받고 있던 한국군과 한국 경찰들은 요지부동이었어요. 오히려 탈주한 포로들을 숨겨주는 데 협조하고 있었죠. 이에 유엔군은 포로들을 향한 대대적인 자수유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탈주한 포로들은 즉시 자수하라! 여기에 이승만 측도 대응 방송에 나섰습니다. 야, 저거 다 개소리니까 무시하고 자수하지 마! 너희의 안전은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 결국 반공포로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죠. 그러나 이때 유엔, 아니 전 세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단 서방 각국들의 조간신문에 한국군의 유엔군 포로수용소 습격 사건이 일면으로 떴고요. 이 과정에서 유엔군 경비대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자 서방 세계는 격분했습니다.
아니 망할 뻔한 나라 지원도 해주고 우리가 가서 피도 흘려주면서 도와줘서 싸워가지고 지금까지 연명하게 해줬는데 총뿌리를 거꾸로 돌려서 아군을 살해한 것이니까요. 이런 반응은 자유세계 지도자들 모두가 동일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임기 중에 자다가 급하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분노했던 적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을 정도로 격분을 했었고요. 동맹국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뭐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든지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등 뒤에다가 칼찌해놓은 놈이라든지 이런 반응이었죠.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승만을 담가버리든지 영국군을 빼든지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유엔군 구성국들 전부가 이승만은 죽일 놈, 군대는 철수시키자 이런 반응이었어요. 공산 측의 반응은 더더욱 흉흉했었습니다. 공산 측은 유엔군이 포로들을 안 돌려주려고 일부러 한국군과 짜고 주작질을 하고 있다고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죠. 유엔 측은 그런 게 아니라고 강하게 항변했지만 여기서 유엔군의 말을 믿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이승만이 정신이 획가닥해가지고 총뿌리를 아군한테 돌려가지고 그 포로들을 갖다가 뺐다? 이거 누가 믿어줄 건데? 소설도 이렇게 쓰면 욕먹어요. 곧바로 마오쩌둥은 훈련한 반공포로 숫자만큼 한국군을 사살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리하여서 한국전쟁 중에 중공군의 찐막 공세인 금성지구 대공세가 시작되었죠. 금성지구는 금화지구 바로 위에 있는 땅이었고 당시 유엔군의 돌출부였습니다. 근데 이 돌출부로 무려 24만 명의 중공군이 폭탄 드랍되었어요. 이 전투는 진짜 유엔군과 한국군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10배나 많은 숫자의 병력들이 폭탄 드랍된 데다가 금성지구가 포위당한 상태로 파상공세를 당하는 와중이라서 결국 금성지구는 중공군한테 넘어가고야 말았죠. 이 과정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의 사상자도 2만 6천 명이나 발생해가지고 진짜로 반공포로 풀어준 숫자만큼의 사상자를 냈어요. 상황이 이렇게 개판으로 돌아가 버리자 미국은 이걸 뒷수습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죠. 바로 한국군 장성들을 시켜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승만을 쓱싹 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새로운 친미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었죠. 오퍼레이션 에버레디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미국 국무부와 CIA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작전은 시작부터 꼬이게 되어버렸어요. 당시 미국은 한국의 전설적인 명장인 백선엽 장군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려고 했는데요. 백선엽은 감히 역적질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승만부터가 미국 정계에 밑밥을 잘 깔아놨어요. 이승만은 미국 정계에 가가지고 한국은 아시아의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아줄 최후의 보루이며 이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는 휴전에 앞서서 안전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선적이라고 미국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이승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런 짓까지 벌였겠느냐라는 동정론까지 이뤘을 정도예요. 결국 이승만 제거 작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승만이 원하는 걸 해주기로 했어요. 바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말이죠. 1953년 7월 초 미국 측은 한국이 휴전에 동의만 해준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하게 해줄 것이라고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승만은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해줄 것이라고 전 세계에 공표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미국 측은 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확고히 할 것을 이승만과 약속했다고 전 세계에 발표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길었던 한국전쟁은 끝을 맺게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은 1953년 10월 1일 정식으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게 되면서 드디어 공식적인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아주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안전보장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울지 않는 아기에게는 젖병을 주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법이지 아무도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저주지 않습니다. 젤렌스키가 안전보장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지원해줬던 나라들한테 강짜를 뿌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젤렌스키에게 구걸스키라고 욕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고 계시면 저런 말을 할까.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안전보장을 얻어왔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